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세계적인 석학 조지프 스티글리츠와 경향신문의 대담 인터뷰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문익환 목사의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에서 몇 편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매크로 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조선일보를 공격한 한겨레 그리고 부산일보 이정호 국장의 커다란 승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6.13 지방선거 패배가 눈앞으로 닥친 야당을 위해 필립스 디지털 터보 에어프라이어 HD9643을 압도적 미친 최저가에 판매하도록 허락하시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식재료의 지방을 최대 80%까지 줄인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는 질풍노도 치며 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술안주 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극악한 동족 대결 광신자, 민족의 특등 제한거리가 된 야당은 이번 선거 패배 직후 필립스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해 술안주를 만들고 무엄하기 그지없는 특대형 도발 악담까지 서슴없이 내뱉은 그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터보스타 기술로 일정하게 순환되는 열이 모든 음식을 고르게 익혀주고 음식이 겹쳐 있어도 뒤집을 필요 없이 균일하게 튀길 수 있으며 뜨거운 공기뿐 아니라 강력한 열로 음식을 더욱 바삭하게 튀기는 재주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끝내 치솟는 식욕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하시었다. 에어프라이어의 최강 브랜드 필립스를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8일) 금요일입니다. 경기도 여주 자유한국당에 텃밭이다시피 했습니다. 이 여주는 총선에서도 민주당 계열 인사가 당선된 적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여주도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물론 보수 후보의 분열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전 시장인 원경희 후보가 경선 과정에 이 의의를 제기하며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민주당 이항진 후보와 사실상 2파전을 이루게 됐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2일 하루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의 표본 오차인데요. 무소속 원경희 후보가 24.9%로 1위, 민주당 이항진 후보가 23.5%로 2위의 지지율을 얻어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여주시장 후보 이항진입니다. 예, 이항진 후보님 반갑습니다. 여주에서 이제 출마를 하셨는데 여주는 오래전부터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다시피 했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출마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히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에 바로 새로운 깃발을 꼽는 거, 이게 우리가 민주정치가 해야 될 촛불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섰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4대강 활동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활동가로도 활약하신 모양이시죠? 4대강 범국민 대책위원회 전국 상황실장으로 저 일하면서요.
4대강 다 뛰어다니면서 사실 이명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직접 고발했고요. 네. 이명박을 고발하기도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고발하기도 하고 12개 건설사도 고발하고 뭐 그런 일을 통해서 4대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 이항진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님, 원래는 한식당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한식당을 하시면서 왜 4대강 뛰어들게 되신 겁니까? 그건 이제 삶의 방편이었고요. 네. 한식당은 크게 하다가 제가 원래 환경운동을 하는데 그때는 운하였죠. 네. 대운하를 한다 그러길래 그러면 그 운하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반대운동에 뛰어들게 됐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업적 활동가는 아니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4대강이 훼손되는 거를 보고 참을 수 없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뛰어들게 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그렇지만 이명박 씨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여주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흐르던 강물은 다 멈춰서 호수로 되어버렸고요. 예. 예전에 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던 그런 강은 누구라도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죽음의 강이 되었습니다. 예. 참으로 안타깝고요.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그런 강, 그리고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던 강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4대강의 비극이고요. 예. 또 수돗물 자체가 원수가 또 굉장히 안 좋다 보니 물의 질도 지금 나빠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게 여주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다가 여주시 의회에 시의원으로 들어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주 시민이었고 환경운동을 하셨다가 여주시 의회 초선시의원을 하셨고 이번에 여주시장에 출마하게 되셨습니다. 여주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뭐 그동안 늘 자유한국당만 당선되던 곳이다 보니까 한 당이 계속 권력을 쥐고 있으면은 도시 발전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여주는 보수당이 너무 오랫동안 집권해 있었습니다. 예. 사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통적인 민주당 계열 이런 정신을 이어받은 국회의원이나 정치가가 없었기 때문에 보수당 일색으로 한 50여 년을 이어왔다라고 말씀드려도 되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 여주의 어떤 중심 상권은 완전히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여주의 상권은 곧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을 저하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보고 제가 시민운동에 뛰어들었던 이 박진감 넘치는 제 삶을 이젠 정치에서도 박진감 넘치게 새롭게 바꿔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주시장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여주는 그렇게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까? 네, 그건 아마도 예. 보수적인 지역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농촌 중심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제 새마을 운동이다, 통일교다 이러면서 관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살 수 없게 되거든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제가 이제 그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데요. 그 옆에 제방이 잘못돼서 트랙터가 제방으로 빠지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나갔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할아버지께서 증언하셨어요. 한 70이 훨씬 넘으셨는데요. 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트랙터 몰고 가다 여기 빠지고 이런 위험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 왜 그러세요, 어르신? 그랬더니 이런 말 하면 나 저 면에서 혼나.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에 의해서 감시받는 사회, 자기 자신을 검련받아야 되는 그런 사회가 사실 보수 지역에서 팽배한 의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예. 그런 속에서 보수당이 계속적으로 집권했던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항진 후보가 전례 없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여주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약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온갖 허위 사실 유포에다 중상모략 난무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사실 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 민주 세력의 힘으로 거대한 시민의 열망의 힘과 다 물리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짓을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주 이제 어제 벌어졌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가남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이제 장날에 유세를 하고 있었어요. 아, 예전에 그 가남 휴게소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맞습니다. 지금은 여주 휴게소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 근처군요. 네, 그 근처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쪽에서도 유세를 하고 우리도 유세를 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유세에 대해서 이제 뭘 하나 보고 보기도 하고 비디오도 찍고 하거든요, 서로들. 그런데 우리 쪽 운동원이 아마 그 비디오를 찍으려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 어린 게 20대 초반에 어린 운동원들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쪽에서 너 왜 영상을 찍냐, 허가를 받았냐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좀 의기소침하고 힘들었나 봅니다. 이게 굉장히 폭력이 구체적이었던 거죠. 예. 국민으로서 누가 연설하는 것은 저게 적절한지 여부를 촬영하는 것은 완전히 보장된 권한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욕하고 막 발로 막 위협 주고 이런 것에 직접 겪다 보니 지금의, 그러니 좀 말도 안 된다. 이런 것을 좀 극복하고 개선하는 것이 이번 6.13 지방선거의 저희의 정치혁명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단 한 번도 사실 민주당이 돼보지 못했던 여주인데 뭐 될 것도 같으니까 이제 이 사실 저항이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판단도 서게 되는데, 아, 그래요. 만약에 시장 되신다면 여주를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세요? 네, 저는 지금의 문제는 여주가 이제 굉장히 침체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침체 원인을 살펴봤더니 두 가지 문제입니다. 예. 하나는 실제는 일자리가 없어요. 또 하나는 교육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원인을 봤더니 여기가 이제 수도권 상수원 보유 구역으로 되면서 특별하게 뭐 이게 공장이라든가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 뭐 농촌 사회가 되고 뭐 공무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모여 사는 이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 여기에서 나은 분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떠나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도 이제 오래된 학교가 한 50년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오래된 학교가 있으니 거기에서 교육하는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교육 유출, 즉 새로운 대도시로 나가는 교육 유출이 많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주시청을 뭐 새롭게 짓는다 막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주시청을 새롭게 짓지 않고 옆에 있는 초등학교를 오히려 옮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자리에 이제 부족한 시청을 좀 더 넉넉하게 쓰는 걸로 하고요. 옮긴 초등학교에 정말로 좋은 시설로 교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좋은 교육 환경에 따라서 외지에서 들어오게 하겠고요. 네. 또 이 예산 중에 일부를 구상권, 즉 전통 재래시장이 너무 낡고 좀 더럽고 어찌 보면 위험하고 하거든요. 예. 이런 시장에 공적 자금을 들여서 깨끗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서, 여주의 오일장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예, 예. 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주로 오일장 많이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더 여주의 오일장으로 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주의 경제도 살리고 또 교육 유출도 막고 교육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면서 여주를 사람이 살만한 도시, 행복이 넘치는 도시, 그러한 도시로 만들면서 새롭게 변신시키겠다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아, 그래요. 사실 우리 이양진 후보가 만약에 당선된다면 여주 정치사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장식할 역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당선자를 낸 적이 없었던 곳인데, 여주 정치도 많이 달라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 정치 많이 밝아질 것입니다. 경기 동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권역, 지난 대선 때도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던 곳 아닙니까?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주시장 선거가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또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주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요, 왜 촛불혁명의 연장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예. 지금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유일하게 5곳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이 좀 낮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이 뭐냐면 여주, 바로 옆에 있는 양평, 그 위에 있는 가평, 포천, 연천 지역입니다. 경기 동북권이라고 하겠는데요. 예. 바로 이 지역을 보수의 텃밭, 보수의 아성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저 이양진이 여주시장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보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2016년 그 추운 겨울 내내 우리 시민들이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대한민국 만들자 이렇게 외쳐주셨지 않습니까? 그 완성의 마지막 승리의 종지부를 찍는 것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여주시장뿐만 아니라 여주, 양평, 가평, 양평, 포천, 연천까지도 함께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이항진 후보님 선전하시길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전국에 계신 시민 여러분, 여주 선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여주에 연고가 계신 분이 있다면 저 이항진을 지지해달라고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저 이항진이 당선될 것입니다. 저 이항진이 당선되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하는 여주, 이재명 도지사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재명 도지사 후보와 함께하는 여주 만들겠습니다. 그리하여 촛불혁명의 마지막 승리지가 바로 여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남한강 다시 복원하겠습니다. 그 엄마야 누나야 함께 사는 여주로 만들겠습니다. 여주로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하여 새로운 여주, 행복한 여주, 변화된 여주,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항진 여주시장 후보 만나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김용민의 뉴스 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의혹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바른미래당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배우 김부선 씨가 2007년 말부터 15개월 정도 만났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지영 작가는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2년 전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공지영 작가는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 씨 문제를 우리가 맡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진우 기자와 김부선 씨가 통화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근거를 대고 이야기해야 한다, 김부선 씨가 이미 2번이나 사과했던 일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재명 후보 발언 들어보시죠.
그 오후 늦게는 또 공지영 작가가 이제 검색어 또 상위에 올랐는데 네. 공지영 작가가 아마 주진우 기자랑 함께 있는 자리에서 주진우 기자가 네. 김부선 씨랑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들은 모양이에요. 그걸 자기 SNS에 그대로 올리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주진우 기자가 막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인식이 된다는 식의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도 모르죠. 그분들 사이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니고 저는 뭐 분명히 얘기하지만 뭐 그때 당시 주진우 기자하고 통화를 하거나 뭐 그랬던 일도 없고 그쪽에서 사과하니까 뭐 그걸로 종결했던 거가 전부입니다. 예. 네. 한때는 아무튼 김부선 씨가 그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던 게 이재명 후보가 전혀 아니다라고 했었죠. 두 번이나 그랬죠. 2010년에도 얘기 한번 했고요. 그것도 공개적으로. 예. 또 2016년에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리고 아이고 내 참 이런 얘기를 왜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약간 누군가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예. 그 문제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지. 예. 근데 아니라는 증거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될 수 있는 거는 예. 본인이 얘기한 것들 또는 그 주장하는 김영환 의원도 네. 근거를 내고 얘기해야죠. 정치인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얘기가 있다. 예. 이런 주장이 있다라고 해서 마구 얘기하면 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더군다나 한번 보십시오. 지금 김영환 후보가 속해 있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뭐 아들이 뭐 어떻게 했니 증거 조작해가지고 지금 실형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반성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 드네요. 예.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두고 정치적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전국 법원장들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열 변호사는 법원장들은 대부분 양승태 체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다. 수사를 촉구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적중했지요. 한편 이정열 변호사는 국민들의 관심을 통해서 부역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정열 변호사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간담회 열리지 않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어떤 방향이 제시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 법원장들 일부 빼놓고는 다 그분들도 고등부장 거쳐가지고 양승태 체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저는 수사 촉구의 의견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오히려 뭐 제3의 길을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드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발전위원회하고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약간이 아니라 굉장히 상반된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죠. 사법발전위원회 외부 인사니까 양승태 체제에서 부역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 사안을 제대로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이 같은 시각 차이가 앞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는데 어떠한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마음을 독하게 가지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겁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건을 보시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는데 반대 목소리, 그러니까 수사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도대체 저자들이 왜 저러는 것이냐. 그러니까 단지 이게 뭐 상권 분립 문제고 뭐 법원의 권위 이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이 사람들은 부역한 사람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사를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을 꼭 단죄를 받게 해야 된다라는 중심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면요 법원 내에서도 이 같은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 꼭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법원의 독립성, 그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법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좀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역자고요. 일부 이제 양식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고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갈 문제는 아니죠. 특별재판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표현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권한을 뺏길 거를 우려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갔을 경우에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나요? 당연하죠. 예, 그렇게 하고 더 나아가서 뭘 해야 되냐면 네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양승태와 그 일당을 처벌하냐 아니냐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양승태 일당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승진시켰던 사람들이 했던 재판들을 다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을 좀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네네. 그게 그러니까 사법부가 정말 이게 판사 입장에서 자기 재판이 다시 재판 대상이 된다는 게 상당히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예. 그런 거를 겪어가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 양승태 일당들을 처벌하는 것에서만 그친다면 그것만 갖고는 신뢰 회복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정당 차원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는데요.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 역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캠프에서 실물을 보았던 한 인물은 중앙당과 지역 캠프가 함께 매크로를 활용해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 이렇게 증언했는데요. 2014년 당시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인천시장에게 있다는 공격이 있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안전행정부 장관 출신이었거든요. 이휘정 후보가. 실제 세월호의 주무 책임 장관. 운 좋게 한 달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사표 내고 인천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인천시장이 이 해운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선박에 대한 점검 권한도 그건 다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이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내수면 저수지라든지 하천 이런 데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만 바다에 대해서는 관할권은 중앙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박근혜 정부가 공격을 받으니까 또 박근혜 비서실장 출신이었고 또 조직적으로 개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서울은 그때 정몽준 후보나 경기도 남경필 후보는 친박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방치한 것 같고 친박 핵심이었고 비서실장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집중 지원을 한 것 같고요. 선거 캠프에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참석했다가 자기들이 찍은 사진에 폭로가 돼가지고 언론 보도가 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저희가 좀 이따 좀 더 보도했던 기자가 자세히 다루긴 할 텐데 당시 지방선거 때 그 17개 광역단체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카톡방에서 이 내용을 이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고 하니까 캠프 단위에서 그런 내용을 배포하고 그리고 어떤 커넥션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버이연합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그리고 후보는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에서 공격을 하고 이게 이제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캠프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되지 않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박철원 씨 진술했다면 그런 것 같고 이것은 드루킹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유린으로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드루킹이야 우리는 개별한 단체의 로비를 받다가 실패한 로비에 불과한데 이것은 아예 당이 직접 또 청와대도 관련 의혹이 있는 만큼 이거는 그야말로 헌정질서 문란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접 기사에 거론됐기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의원님 외에도 이런 식의 17개 광역단체 모두 참여하는 것이었다고 하니까 캠프 관계자가 당시 이런 일을 겪었던 후보들이 적지 않아 있겠습니다. 그죠? 사례를 수집하면. 네, 저는 집중적으로 지금 오거돈 지금 시장 후보와 저와 두 사람이 피해자로 보는데 그때 왜 그러냐면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둘이 친박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집중적으로가 경합적이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부산은 둘 특히 다 박빙이었죠. 저도 1.8% 한 1.5% 아주 미세한 차로 뒤집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오거돈 후보도 아주 미세한 차로 억울하게 떨어졌고 양쪽 맞습니다. 부산이 참 모두 박빙으로 여론조사에서는 이기다가 마지막엔 뒤집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안철수 대표한테 좀 최고위원회 좀 우리 인천 열어달라 부탁했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맨 광주에 자신이 전략공천은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너무 미진하게 되면서 정말 그때 속이 많이 터졌습니다. 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서병수 부산시장 후보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모집단 자체가 왜곡돼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안심번호란 휴대전화 이용자의 실제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통신사가 임의로 생성한 가상의 일회용 전화번호인데요. 서병수 후보는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샘플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하니 석 달 전이나 두 달 전이나 지금이나 그 결과가 똑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합뉴스가 팩트체크를 진행했는데요. 이동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은 관련 여론조사 기간 동안만 안심번호를 사용한 뒤에 폐기해야 합니다. 즉 다음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심번호 유효기간은 여론조사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열흘을 넘길 수 없도록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사 관계사는 한 번 제공된 번호는 다시 안심번호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번호가 중복 제공될 우려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병수 후보의 주장과는 달리 여론조사 때마다 매번 다른 안심번호가 제공되는 겁니다. 한편 안심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를 주요 사용하는 젊은 층 그리고 낮 시간대의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조사업체가 집전화 조사와 안심번호 조사를 병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휴대전화 가입지와 현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상당수라 표심 왜곡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6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조시훈 사무관이 KBS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인터뷰의 일부 들어보시죠. 주소가 변경된 후에 그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고객에게 자신의 번호가 안심번호 형태로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20일 안에 거부 의사 표시를 해야 합니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 게시 그리고 요금 고지서를 통해 고객에게 이점을 알리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의 고지를 인지하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안심번호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나중에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실손보험 40대 남성은 10,000원대, 10살이라면 5,000원대입니다. 이런 보험 보셨습니까? 40세 여성 기준으로 월 2만 원 치아 보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 김용민도 가입한 운전자 보험인데요. 운전자 보험도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유사시 가입 안 한 분들 땅을 칩니다. 다음 카페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 또는 02-849-9730, 849-9730, 밤 9시까지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서 신청한다고 하시면 잘해주실 겁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예, 이 사람은 제가 한 2년 전쯤에 월요일 경제학 시간에 한번 소개를 했던 학자인데요. 네. 지금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고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대학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학계에서 진보적인 경제학자 3명, 로버트 라이시, 조지프 스티글리츠, 토마 피게티, 이 3명이 이제 가장 거장으로 인정받는 대학자죠. 아, 예. 2016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미를 한번 방문했다가 스티글리츠를 만나서 대담을 했는데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전율을 느꼈다. 스티글리츠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스티글리츠의 저서인 불평등의 대가를 비행기 안에서 굉장히 정독을 했다고 하죠. 이때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 일이 아니더라도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뭐 어마무시하게 대학자로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천재냐면 MIT에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폴 세뮤얼슨이라는 학자의 지도를 받았는데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27살에 예일대학교 경제학과 정교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냐면 누군가가 우리나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를 한 26살, 7살쯤에 하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빨리 되는 거죠. 얼마나 천재인지가 드러납니다.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했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도 이름을 올렸고요. 똑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은 스티글리츠를 도저히 대체 불가능한 위대한 경제학자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스티글리츠가 6월 6일자 경향신문에 굉장히 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목이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 부자 기업 중심 낙수 효과는 미신, 나고자 줄여야 지속 가능한 사회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인터뷰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이 장문의 인터뷰를 읽으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격려를 받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박원순 시장이 스티글리츠를 만난 이후에 제자가 되겠다, 전율을 느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절감이 되는 인터뷰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특히 오늘 스티글리츠의 인터뷰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스티글리츠의 인터뷰를 보면 한국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특히 그렇겠지만 지금 한국 정부가 펼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한국 경제학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 이야기만 나와도 주류학자들이 거의 야지를 놓는 수준의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가 소신에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비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학계의 태도가 어떠냐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운동권 경제학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안 나오는 말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이론을 주도하는 사람이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인데 홍장표 수석을 보고 저 사람은 국내파다. 유학을 다녀온 적이 없다. 그런 애가 뭘 아냐. 뭐 이런 반응을 보여요. 근데 너무 비겁하잖아요. 네. 학자로서 내용으로 붙어야지. 홍장표가 국내파다. 아유 참 너무 유치뽕짝인 겁니다. 지금 이거는요. 경제학은 그러면 미국하고 영국에서 공부를 해야 진리를 터득하나요? 그렇게 따지면 와톤스쿨 졸업하신 안철수는 경제학 통달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학벌주의도 아니고 사대주의도 아니고 이런 데 떨어서 대꾸조차 하기 싫은 비겁한 공격을 지금 경제학계 주류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노벨상 수상에 빛나는 스티글리츠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얼마나 뜨겁게 지지하는지를 굳이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예, 홍장표 수석 보고 국내파니 뭐 서양에서 안 배웠다느니 이런 개소리하는 학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노벨상 받아봤니?
스티글리츠는 노벨상을 받았다. 그런 분이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을 지지한다. 어디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깝치고 있어. 뭐 이런 말을 사실은 좀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분들 이런 얘기들은 기분 안 좋으시죠?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부터 그런 유치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내 팔아서 얕보고 미국에서 공부 안 했으니까 수준 낮고 이러면 우리도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치한 짓 피차크만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노벨상 수상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직접 인터뷰를 했고요. 경향신문 박종성 논설위원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중산층의 붕괴가 초고소득층의 부의 증가 때문인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기업들은 최고 경영자에게 더 많은 보수를 줘서 슈퍼리치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 이는 생산적인 노동자들에게 투자할 돈을 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적은 돈을 주게 만들었다. 다시 질문이 이어집니다. 불평등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자. 대격차,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대격차 시대에 우리는 인기 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나의 책 불평등의 대가에서 불평등 문제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예컨대 트럼프 같은 사람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대격차, 그레이트 디바이드라고 부르는 이 단어입니다. 원래 미국은 1940년대 후반부터 석유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는 1970년대 초반까지요. 대번영기라고 부릅니다. 이때 미국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후강하고 케인즈 정책, 그러니까 원조 소득주도 성장론이죠. 이게 겹쳐지면서 진짜 미국이 잘 살았어요. 복지가 탄탄하게 받쳐줬고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행복한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이 대번영이 마무리되고 지금은 대격차의 시대, 빈부격차가 끝없이 커지는 그런 시대라고 지금 부릅니다. 그런데 스티글리츠의 지적은 이 대격차의 출발점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글리츠는 노조를 중산층의 보호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중산층의 보호자의 힘이 약해지면 미국 슈퍼리치들이 더 부자가 되고 기업은 이제 노조가 약해지니까 마음 놓고 노동자들을 더 탄압하고 더 저임금을 강요합니다. 이래서 대격차의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이건 똑같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의 분석과도 비슷해요. 폴 크루그만은 대번영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원인을 노조의 강성화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중산층의 보호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해주면 노동자들의 임금이 늘어서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해진다 이런 겁니다. 저한테 이제 가끔 어떤 분들이 왜 이 기자는 노조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냐. 특히 뭐 민주노총도 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국민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바뀌어야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민주노조라는 존재는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본이 제일 거슬러 하는 존재죠. 그리고 이건 스티글리츠의 이야기대로 중산층의 보호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면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민주노총이 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별개로 민주노조의 근본적인 역할은 중산층 조합원을 보호하는 거고 그게 소득주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낙수 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미국식 낙수 효과 경제는 실패했다. 분수 효과는 가능하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을 때 그렇다. 대공황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랬다.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매우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 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미국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티글리츠가 말하는 분수 효과는 이제 잘 사는 놈들을 먼저 잘 살게 해주면 떡고물이 흘러서 모두가 잘 살게 된다. 이 낙수 효과에 대한 반대말입니다. 이건 헛소리고요. 거꾸로 민중들과 중산층의 소득,
아래쪽의 소득을 강화하면 그게 분수처럼 위로 이어져서 전체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게 분수 효과입니다.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하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당연히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어집니다. 스티글리츠는 무려 미국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우리 돈으로 16,000원 되는 굉장히 높은 고액의 최저임금을 지지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마켓 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 특히 최저임금 인상이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이 말은 한국이 매우 발달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어서 중하위층의 소득을 올리면 이게 바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소비로 이어지면 한국은 기업 숫자도 방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비가 바로 기업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프리카 작은 나라는 민중들의 소득을 높여도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건데요. 시장도 너무 좁고요. 국내 기업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민중들이 새로 얻은 소득으로 막 물건을 사도 국내 경제 활성화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 대부분 다 수입품을 사서 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르죠. 거의 대부분 소비재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고 시장도 아주 효율적으로 발달해 있어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영국 같은 마켓 시스템과 기업이 고루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이 훨씬 더 잘 먹힌다는 걸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은요. 청년 일자리 부족과 관련해 한국은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국내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물어봐요. 스티글리츠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만약에 시장에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정부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정부가 사회의 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총수요가 부족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인도는 한국보다 훨씬 더 가난한 나라다. 그런데 고용보장 시스템을 운영한다. 8억 명에 대해 1년에 100일 고용을 보장한다. 한국처럼 더 잘 조직된 나라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단순히 땅 파기가 아니라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 젊은이들이 노년층보다 좀 더 생산적이 되기를 바란다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리는 인적 자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젊은 사람들을 위해 일자리를 그들의 기술과 미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한 공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가 개입하는 대책에 대해서 100% 동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스티글리츠는 이걸 단순한 땅 파기가 아니고 더 생산적인 일자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로 이명박식의 그 토건 경제가 아닌 정부가 다른 방식으로 청년 일자리, 질 좋은 일자리를 섬세하게 계획하는 것을 지지하죠. 그래서 저는 요 인터뷰 전문만 보면 어디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이 쓴 말이라고 해도 믿어질 정도로 지금 한국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긍정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요. 북유럽은 빈부의 격차도 미국보다 적고 계급 이동성도 더 높다. 북유럽식 자본주의가 우리의 미래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요. 그들은 성공적이었다. 성장하면서도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적다. 단일한 구성의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스웨덴 인구 17%가 이민자들이다. 또한 그들이 성공한 다른 이유는 작은 나라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노력했다. 개방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에서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많은 낙오자가 생기고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또한 그들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가 되려면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북유럽 같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개방, 둘째는 민주주의, 셋째는 연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끔 살기가 퍽퍽해지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멸도 나타나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 왜 복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말도 나타나고요. 예,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더 넓게 개방하되 모두에게 민주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그 사회는 자연스럽게 낙오자가 없도록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연대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유럽 같은 복지국가는 누가 시스템을 잘 설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나외의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 개방, 모두가 다 국가의 주인이라는 민주의식,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 뭐 이런 거에서 출발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굉장히 멋진 지적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가슴이 쿵하게 들렸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도 북유럽 모델에 관심이 많다라는 질문에 대한 스티글리츠의 답입니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제도는 그냥 빌려오는 곳이다. 각 사회에 맞춰 바꿀 필요가 있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경제가 사람들을 규정한다는 사실이다. 이기적인 은행 시스템이 이기적인 은행가를 만든다. 내 제자 중에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았는데 은행에 가서 더 이기적으로 된 이들이 많다. 돈이 이끄는 사회는 더 많은 돈을 생각하게 만든다. 가장 똑똑한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려고 생각하면 더 나은 사회에 살 수 없다. 다른 사람 돈을 더 잘 훔치려고 혁신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섬뜩하더라고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요. 겁도 나고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제일 많은 돈을 가지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사회가 온통 돈돈거리고 돼버리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지식인들 스티글리츠의 이 경고를 준엄하게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제도를 잘 살게 해도요. 경제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본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없다. 이게 스티글리츠 이야기예요. 스티글리츠 보기에 평범했던 제자가 있는데 은행에 갔더니 열나 이기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똑똑한 놈들이 혁신을 막 하자고 하는데 그 혁신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더 잘 훔치려고 혁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놈들을 아무리 많이 양성을 해도 사회 자체가 돈돈거리고 살면 얘네들의 혁신은 그냥 사기짓 하는 데만 사용될 뿐입니다. 이게 진짜 무거운 경고인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이런 무서운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막 공부를 열심히 시키잖아요. 똑똑한 애들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들이 똑똑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똑똑해서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재벌 같은 데서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추석이나 명절 때 와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맨날 와 엄마 아빠 내가 이번 반기에 고객 얼마를 등쳐먹었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성과가 몇 억을 받았고 이번에 집을 몇 평도 옮겼고 연봉이 얼마로 올랐고 이런 이야기만 명절 때 와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진짜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티글리츠의 말대로 돈이 이끄는 사회는 더 많은 돈만을 생각하게 돼요. 이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세상의 모습을 경제의 모습을 좀 덜 이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아무리 똑똑하게 키워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기 위한 더 혁신적이고 똑똑한 사기꾼이 될 뿐이죠.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중요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스티글리츠가 이런 경고를 저한테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등골이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인 스티글리츠가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 실험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을 했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크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을 국내파라고 싶고 말이야. 이렇게 이 저열한 학계의 모습을 제가 한번 퉁을 쳐주고 싶었습니다. 모처럼 한국 사회가 대학자로부터 신선한 격려를 들은 것 같아서 많이 즐거웠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티글리츠가 경향신문과 가진 장문의 인터뷰를 좀 길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힐링이 됩니다. 네, 그렇죠.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예. 어디서 이런 골 때리는 후진 학자들이 한국에서 엘리트 연하고 다니는 건지. 그러니까 말이죠. 노벨상도 못 받은 것들이. 네. 후진 것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
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내일까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되지요. 사전투표율은 전체 투표율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기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는 정치인이 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홍준표입니다. 현재 저는 지원 유세에서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세 요청이 들어오는 것도 많습니다. 거점 지역별로 지원 유세를 할지 새롭게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의 보수 우파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할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하하하, 홍준표 대표님, 유세 요청이 와서 좋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원 유세를 요청한 후보는 한 분이에요. 강현재 자유한국당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말이에요. 네, 강현재 후보는 안철수 퀴즈로 알려진 사람이라고요. 강현재 후보의 당선으로 보수 통합의 발판을 마련할 거라고요. 아이고, 홍준표 대표님, 강현재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선거는 하나만의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서요. 어차피 지는 선거, 홍준표 대표님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간질하지 말라고요. 싸움은 나쁜 거라고요. 하하하. 그런데 왜 종전선언을 반대하세요? 조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단코 반대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일본 정부와 입장이 비슷합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한일전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할 일 없으면 사전투표 하시고 피트니스라도 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더불어 중고차는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당신과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겠지만 무척 덥겠습니다. 아침 예상 기온 서울 18도, 대전 18도, 광주 18도, 대구 20도입니다. 낮 기온 서울 27도, 춘천 29도, 전주 28도, 부산 25도로 예상됩니다.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 한낮에는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시가 있는 금요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1일이 늦봄 문익환 선생의 탄신 100주년이었죠. 예. 그래서 100주년을 기념해서 간행한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를 골랐습니다. 지난주에 읽어드렸어야 했는데 책이 좀 늦게 왔어요. 예. 한 걸음 늦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예. 문익환 선생은 새삼스런 하루, 꿈을 비는 마음, 두 하늘, 한 하늘 등등 시집을 여러 권 내셨는데요. 네. 그 시 중에서 가장 빛나는 작품들을 모아서 이 시집에 정리했습니다. 총 4부로 나뉘어 있는데 1부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시편들이고요. 2부는 이제 가까이 지냈던 분들을 추억하면서 쓴 시들이 망라되어 있고요. 3부는 이제 통일과 관련된 시들, 그리고 4부는 종교 생활, 기독교와 관련된 시편들을 모아놨습니다. 예. 먼저 읽어드릴 작품은 동주야라는 시입니다. 아, 윤동주 시인이 또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윤동주가 1917년 12월 30일생이고요. 문익환 선생이 1918년 6월 1일생입니다. 그러니까 약 5개월 차이가 나죠. 이 형이라고 부르느냐 마느냐 이런 귀여운 옥신각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동주야라는 시 보겠습니다. 너는 29의 영혼이 되고 나는 어느새 70고개에 올라섰구나. 너는 분명 나보다 6달 먼저 났지만 나한텐 아직도 새파란 젊은이다. 너의 영원한 젊음 앞에서 이렇게 구질구질 늙어가는 게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냥 오기로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할 수야 있다만 내가 나와 같이 늙어가지 않는다는 게 여간만 다행이 아니구나. 너마저 늙어간다면 이 땅의 꽃잎들 누굴 쳐다보며 젊음을 불살겠니. 김상진 박내전만이 아니다. 너의 서시를 뇌까리며 민족의 재단에 몸을 바치는 젊은이들은 후쿠오카 형무소, 너를 통째로 집어삼킨 어둠, 내 살 속에서 흐느끼며 빠져나간 꿈들, 온몸 짓뭉개지던 노래들, 화장터의 연기로 사라져버린 줄 알았던 너의 피 묻은 가락들. 이제 하나둘 젊은 시인들의 안테나에 잡히고 있다. 그 앞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습작기 작품이 된단들 그게 어떻단 말이냐. 넌 영원한 젊음으로 우리의 핏줄 속에 살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예수보다 더 젊은 영혼으로. 동주야, 난 결코 널 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니. 네. 이런 작품입니다. 예. 만주 북간도 용정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함께 하면서 지냈던 윤동주를 떠올리면서 영원한 청년, 영원한 젊음을 기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각별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동주의 모습에서 나이가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되비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동주에게는 불행이겠지만은 일찍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사망한 게 영원한 젊음으로 남아서 그게 하나의 좌표가 돼서 이정표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리고 또 놓칠 수 없는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면은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게 계기가 돼서 또 다른 세상, 우리 늦봄 선생이 꿈꾸었던 통일 세상,
또 남북이 화해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바람을 담아서 내가 바라는 세상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내가 바라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고 하면 별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집집마다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 따로따로, 아들, 딸 따로따로 굴리는 그런 소위 선진국 세상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름 휴가는 알프스에서, 겨울 휴가는 리비에라에서 뭐 그런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세상은 말이요. 대천에서 썰물이 슬슬 빠지듯 감옥에서 사람이 하나 둘 슬슬 빠져나가고 되돌아오는 사람 줄어드는 세상 말이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떠들썩하며 한 1,000명 사면으로 나가고는 1년 안에 3,000명쯤 더 들어오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그건 정말 몹쓸 세상이에요. 꿈 같은 얘기지만 말이요. 감옥에 죄수가 없을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0개를 올리는 나라도 있다지만 우리야 어디 그까지 바랄 수 없지 아직은. 우리 백성이 뭐 마음들이 나빠서 못 바라는 거야 아니지. 나라 살림을 한다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는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많이 감옥에 보내나, 어떻게 감옥을 한 군데라도 더 짓냐는 거거든. 그저 욕심이 없어야 희여. 고양이에게 생선 안 맡겨야 희여. 고놈의 고양이도 몽둥이로 쫓아버리고 골고루 나누어 먹는 세상이 돼야 희여. 그런데 감옥으로 가는 놈이야 환장한 놈이니 하는 수 없지. 아, 내 손자가 아니면 내 손자의 친구가 서울 구치소 소장이 되어 재직 중 꼭 한 번이라도 100기를 올리는 세상이 되었으면 더 바랄 게 없겠구만 말이요. 네, 이런 식입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70년대, 80년대 오죽 많은 사람들이 사상범이란 이름으로, 정치범이란 이름으로, 또 양심수란 이름으로 감옥에 가야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세상. 감옥에 죄수가 없으면 100기를 올리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구치소장이 재직 중에 꼭 한 번만이라도 100기를 올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시입니다. 득범 선생이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죠. 네, 그 감옥에서 정말 온갖 상념들이 오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정말 그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세상을 간절히 꿈꾸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다 분단 체제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이어서 꿈을 비는 마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도 잠꼬대 아닌 잠꼬대와 더불어서 꼭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나 벗들이여 보름달이 뜨거든 정화수 한 대접 떠놓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 점지에 줍시사고 천지신명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해 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국군의 피로 뒤범벅이 되었던 북녘 땅 한삽, 공산군의 살이 썩은 남녘 땅 한삽씩 떠서 합장을 지내는 꿈. 그 무덤은 우리 5천만 결의의 순례지가 되겠지. 그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다 보면 사팔뜨기가 된 우리의 눈들이 제대로 돌아 산이 산으로, 내가 내로, 하늘이 하늘로, 나무가 나무로, 새가 새로, 짐승이 짐승으로, 사람이 사람으로 제대로 보이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철 들고 샘 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녀들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 가서 화촉을 올리고, 그렇지, 거기는 박달나무가 서 있어야죠. 그 박달나무 아래서 뜨겁게들 사랑하는 꿈. 그러고는 동해바다에서 치솟는 용이 품에 와서 안기는 태몽을 얻어 딸을 낳고 아침 햇살을 타고 날아오는 황금빛 수리에 덮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꿈 말이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그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그리고 우리 모두 짐승이 되어 산과 들을 뛰노는 꿈.
새가 되어 신나게 하늘을 나는 꿈, 물고기가 되어 펄떡펄떡 뛰며 강과 바다를 누비는 어처구니 없는 꿈마루에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부디부디 점지에 주사이다. 네, 이런 식입니다. 예. 이 목사님이 천지신명께 빌면은 이단이라고 뭐라 안 하나요? 문익환 목사께서 한국기독교장로회 목사인데요. 네. 이 교단은 좀 다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기도 한데 여기는 뭐 안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만은 성적 소수자에 대해서도 혐오한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촛불 들었을 때도 가장 앞장서서 정의를 외쳤던 그런 교단이기도 하면서 싸움이 또 존나게 많은 교단입니다. 존나게 많이 싸워요. 난 참 살다 참 이런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비교적 관대한 편이군요. 예. 그러니까 이 득본 선생은 꿈을 비는 마음에서 천지신명께 이런 꿈들, 예를 들면 국군과 인민군을 합장해서 묻는 꿈, 그게 꼭 전만결의 순례지가 되는 꿈을 꾸고요. 예. 그리고 동남 동녀들, 어린 남성과 어린 여성들이 박달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정말 아름다운 아이를 낳고 그런 꿈. 그러니까 남남북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펼쳐지고 제주도까지 뻗어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 꿈을 점지해달라고 천지신명께 비는 형식의 시입니다. 네, 그만 읽을까요? 아예 아닙니다, 교수님. 문익환 목사님 시는 뭐 진짜 10시간, 20시간 해도 전혀 뭐 넘쳐남이 없습니다. 예. 네, 여기 정말 시적 기교를 부리지 않으면서 있는 그들의 육성이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한 정말 투박하고 소박한 그런 시입니다. 이런 시들이 더욱 절절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어서 이 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라는 시입니다. 이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꾸민다는 그런 구상들이 조금씩 구체화하는 모양이죠. 예. 그런 날이 오면은 이 시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줄 압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비무장지대는 무기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곳이라 우리는 총을 버리고 군복을 벗고 들어간다. 막걸리 통들만 둘러매고 들어간다. 너희도 따발총 버리고 계급장 떼고 들어오너라. 팔을 걷어붙이고 팔씨름이나 해볼까? 모래벌을 만나면 씨름판이나 벌여볼까? 멧돼지를 잡아라. 바가지로 막걸리를 돌리며 멧돼지 고기를 뜯어라. 여군들은 치마저고를 입고 나오너라. 40년 묵은 나뭇가지에 그네를 매줄 테니 힘을 겨루어라. 날씬한 허리 용수철로 튀었다 펴며 푸른 하늘 밀어올려라. 비무장지대, 너희는 백두산까지 밀어붙여라. 우리는 한라산까지 밀고 내려가리라. 비무장지대 만세 만세 만세. 네, 이런 시입니다. 여기서도 늑본 선생은 막걸리통을 둘러매고 간다네요.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또 술을. 이게 우리 늑본 선생답죠. 예. 그리고 이 멧돼지를 잡아서 한바탕 목고지를 펼치고 여기서 남에서 온 사람들, 북에서 온 사람들이 한판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이 펼쳐집니다. 예.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급장이고 뭐고 다 떼고 총이고 뭐고 다 버리고 비무장지대에서 아무런 무장 없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비무장지대가 저 압록강까지 앞에서 읽었듯이 다시 또 제주도까지 얻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늑본 선생 시는 그냥 읽으면은 바로바로 이 느낌이 오고요. 그 간절한 바람들이 가슴속에 어렵지 않게 새겨집니다. 이 시집 두 손바닥은 따뜻하다 읽으시면서 문익환 선생의 뜻을 한 편씩 다시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편 더 읽죠? 예. 자유라는 시입니다. 이 시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좀 긴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자유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의 꽃절로는 아닐 거고요. 밖에서 누가 따주지 않으면 이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지만 마음은 눈만 감으면 순식간에 아버지 옆에 올 수 있으니 이 마음이 자유인가요? 하루 세 끼니 보리밥을 앞에 놓고 느끼는 고마움이 자유인가요? 화학 비료와 농약으로 죽어가면서도 나달을 내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땅, 번개 번쩍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퍼붓는 소나기, 사랑처럼 쏟아지는 햇빛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는 마음이 자유인가요? 고마운 농부들 왜 한숨뿐인가요? 밭이랑처럼 주름 깊은 뭔가 마음, 왜 그냥 눈물인가요? 갈퀴가 된 손으로 손가락을 꼽는 밥그릇들은 왜 그냥 피눈물인가요? 그렇구나 아들아, 자유는 그냥 아픔이다, 슬픔이다. 피 맺힌 한을 날려보내는 일이다. 아픈 가슴들로 모여와서 철조망을 뽑아내는 일이다. 가시 세 줄에 찢겨 터지는 살갗이다. 그 상처에서 돋아나는 핏방울이다. 묻어둔 쥐레라도 터지는 날이면 찢어진 살조각으로 흩어졌다가 봄이 되면 여기저기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이다. 끊어진 경의선, 경원선을 다시 잇는 망치소리다. 아버지, 그렇군요. 철로를 타고 남에서 북으로, 북에서 남으로. 철마 구르는 소리, 그것이 자유이군요. 그렇다마다. 서울을 떠난 기차가 원산, 함흥, 청진으로 굽이굽이 돌 적마다 죽었던 함경도 사투리들 봇물 터지듯 왁자지껄 쏟아져 나오는 소리, 그게 바로 자유란다. 황주에서 꿀맛 같은 홍옥을 사 먹고, 평양에 가서 냉면 2그릇 사 먹고, 신의주에 가서 압록강 물에 참외를 씻어 먹는 맛, 그게 자유란다. 문석이 형님을 모시고 목포에 가서 소주를 받아놓고 홍어, 민어, 광어, 낙지, 회를 먹으며 회포를 푸는 일도 정말 눈물겨운 자유겠군요. 거기서 고깃배를 얻어 타고 여수에 가서 전복죽으로 아침을 때우는 자유도 여간만 감칠맛이 나는 게 아니겠군요. 거기서 유람선을 타고 부산에 가서 동해바다 끝으로 해 뜨는 걸 보는 일도 기막힌 자유인 거고요. 모두들 배낭을 메고 삼수갑산, 무산으로 해서 또 신의죽, 강계, 해산진으로 해서 우리의 백두 영봉에 올라 얼음보다 차운 물에 몸을 씻고 쏟아지는 푸른 하늘을 한아름씩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 일, 그게 자유이군요. 그보다 먼저 더 큰 자유가 있구나 아들아. 무덤에도 못 묻히고 조국이 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앞장을 서고 나같이 무덤에 묻힌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나와 뒤따르고 너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뒤에 서서 휴전선에 모여와 풍물을 잡히고 사흘낮 사흘밤을 춤을 추다 내 편 없이 무너져 쓰러지며 쏟는 눈물, 풀잎에 이슬로 맺혔다가 아침 햇살을 받으며 굴러떨어져 온몸으로 땅을 적시는 노래만큼 큰 자유가 또 어디 있겠느냐. 네, 아버지와 아들이 나누는 대화 형식으로 참 자유란 무엇인가를 쭉 펼쳐 보입니다. 이 시를 보면은 성근아라는 시도 있는데요. 가장 아꼈던 부모에게 자식을 두남두겠습니까마는 문성근 배우를 몹시 사랑했다 그러죠. 막내에 대한 애틋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모니칸 목사께서 문성근 배우가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 북으로 갈 때도 문성근 씨를 염두에 두기도 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유라는 시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처럼 이 문성근 선생이 낭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와 나눈 대화처럼 네. 제 목소리로 여러분께 읽어드려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정말 이 북한에 기차 타고 갈 날이 온다면은 이 시집 한 권, 그 중에서도 자유라는 시를 읊조리면서 가시면 그럴 데 없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예. 북쪽 한 바퀴 삥 돌고요. 남쪽도 한 바퀴 삥 도는 여정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네, 한 편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4부가 종교적인 소원들을 읊은 시들을 모아놨는데요. 그 중에 한 편, 이 부활절 아침에 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태일 열사나 이소선 여사에 대한 시편들도 이 시집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예수의 모습이라고 늦봄 선생은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늦봄 선생의 뜻 떠올리시면서 부활절 아침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빛은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사랑을 잃은 막달라 마리아의 횡된 그런 가슴 같은 무덤. 빛을 그리는 마음뿐이다가 쏟아진 별빛들이 오손도손 새 아침을 마련하는 곳. 빛은 그런 무덤에서 새어나온다. 생명은 무덤에서 돋아난다. 평화시장에서 시들어가는 아까운 꽃송이들을 사랑하다가 한 줌째가 된 전태일의 꽃 같은 마음에 풀씨들은 울먹이며 더듬더듬 새 봄을 마련하는 곳. 생명은
그런 무덤에서 돋아난다. 네. 이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부활절 아침에 예수의 부활도 물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전태일의 부활, 풀씨들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는 느범 선생의 이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 순서입니다. 김영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을 전제할 때 단일화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정국 때 탄핵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은 이른바 구태보수와 손을 잡는 행위라는 겁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오늘 새벽 1시까지 모두 226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3%, 5명 가운데 4명은 단일화는 성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시네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 9%,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된다는 응답은 8%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님, 서로 이권에 눈이 멀어 있는데 단일화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민주진보 세력 지방선거 전국 석권님, 안철수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하면 웃기겠네요.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리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올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뉴스 기능력 평가 정답 맞으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러시아의 수도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 모스크바입니다. 정답자 펜몰님. 굳건히 중심을 잡아주는 김용민 브리핑 언제나 응원합니다. 바른말쟁이님,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바쁘시네요. 조미 정상회담이 정말 잘 될 것 같아 설레입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너울바다꽁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올인원 향수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보내드립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소득 주도 성장 제대로 해보자 일부분 들어보시죠. 해방 이후 한국 사회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표방한 것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혁명적 변화다. 지금까지 어떤 정부도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했던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지금까지 누구도 걸어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당연히 그 길은 가시밭길일 것이고 수많은 비판이 난무할 것이다. 비판에 일희일비하지 말자. 핵심 인사들이 공언했던 것처럼 지방선거 이후 소득 주도 성장을 더 과감하게 실천해 주기 바란다. 제대로 해보자.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다시 재벌 중심의 개발 국가로 되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1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